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낯선 노인이 서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어디 갔지? 가슴이 턱 막히고 눈물만 나는데 정작 자식들은 제 마음도 모르고 바쁘다고만 하네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랑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이미숙 여사의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마 가슴이 뻥 뚫리실 거예요. 자식한테 무시당하던 70대 엄마가 어떻게 인생 역전에 성공했는지 그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내 얘기 같다면 혹은 우리 부모님 얘기 같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 누르고 함께 울고 웃으며 진짜 내 인생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듣고 싶어요.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부산의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여기 자갈치 시장만큼은 대낮처럼 환해요.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찌르고 상인들이 목청 높여 흥정하는 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곳이죠. 저는 이 거친 소음과 냄새가 참 좋아요.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거든요. 남들이 보면 그저 파마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한 할머니로 보이겠죠. 네, 맞아요. 지금은 저도 은퇴해서 뒷방 늙은이 신세나 다름없지만 한때는 이 시장 바닥에서 이 회장이라고 불리며 펄펄 날아다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제 손 한번 보실래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이 손이 바로 제 인생의 훈장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 몸으로 생선 내장을 따고 얼음통을 나르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으로 건물을 올리고 번듯한 상가도 몇 채 갖게 되었고요. 시장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보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곤 해요. 제가 가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들은 다 아니까요. 제 돈에는 피비린내와 생선 비린내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돈을 쓰지 않아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건지 뼈저리게 아니까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지갑을 여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서울에 있는 제 아들 태연이 녀석이에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은 번듯한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죠. 우리 아들이 양복을 딱 차려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평생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살아온 세월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 서울 용산에 있는 그 으리으리한 한강뷰 아파트 그거 다 제가 해준 거예요. 시세가 25억이 넘는다나 뭐라나 아들이 기죽지 말고 살라고 명의도 아들 이름으로 해줬죠. 겉으로 보면 태연이가 능력 있어서 산 집 같지만 그 집 기둥 뿌리부터 현관문 타일 하나까지 제 피땀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게 내 돈으로 산 집인데도 그 집에 갈 때면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인단 말이죠. 며느리 소연이 때문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하던가 아주 세련되고 똑 부러지는 아이죠. 처음 봤을 때부터 저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목소리 크고 투박한 부산 촌노인이고 며느리는 우아하고 깔끔한 서울 깍쟁이 같았거든요. 소연이는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찬바람이 쌩쌩 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 얼굴 보고 싶은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지. 이번에 서울대학병원에 정기검진 예약이 잡혀서 가는 김에 아들 녀석 얼굴도 좀 보고 반찬이나 좀 쥐어주고 올 생각이었어요.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랜만에 아들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또 싫은 내색을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거든요. 가방 안에는 며느리가 질색할 게 뻔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곰삭은 젓갈이랑 밑반찬들을 꽁꽁 싸매서 넣었죠. 냄새 안 나게 비닐로 몇 번을 감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울역에 딱 도착했는데 세상에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누가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개찰구를 빠져나오려는데 가방이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가방을 열어봤더니 세상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지갑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안에 현금이며 신용카드며 신분증까지 다 들어있는데 말이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부산에서는 큰 소리치던 이 회장이 서울역 한복판에서 빈털터리 노인이 되어버린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다들 바쁘게 제 갈 길 가느라 눈길 한번 안 주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다가도 당장 아들 집에 가는 게 급해서 관뒀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랑 스마트폰이 전부였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 양반한테 사정해서 계좌이체로 택시비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아들 집 주소를 댔죠. 스마트폰 배터리도 간당간당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택시가 한강다리를 건너 용산의 그 높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예전에는 뿌듯하게만 보이던 그 높은 건물들이 오늘따라 왜 그리 위압적으로 느껴지던지요.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제 촌스러운 옷차림 때문인지 경비원이 수상하다는 듯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제 모습이 참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도 아들 집에 왔으니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고 쉬면 되겠지. 현관 앞에 서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띠. 그런데 문이 열리는 경쾌한 소리 대신 삐비빅하는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거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바꿨나? 아들이 바꿨나?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지? 벨을 눌렀어요. 딩동, 딩동.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요. 귀를 문에 바짝 대어 보았지만 고요하기만 했죠.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몇 번을 걸어도 똑같았어요. 아들 태연이한테도 걸어봤지만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매정한 문자만 돌아올 뿐이었죠. 혹시 다들 외출했나 싶었지만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들을 보니 며칠 비운 집 같지는 않았어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 서러움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차가운 대리석 복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죠. 제가 사준 집, 그것도 서울에서 제일 비싸다는 동네의 고급 아파트 복도에 신문지 한 장 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지나가던 옆집 여자가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며 피해 가더군요. 자기 아이 손을 꼭 잡고는 저기 이상한 할머니 있으니까 보지 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노숙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부산에서는 내 말 한마디면 상인들이 벌벌 떨고 은행 지점장도 와서 굽신거리는데 여기 서울 아들 집 문 앞에서는 그저 냄새나고 귀찮은 늙은이일 뿐이었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어느새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복도 센서 등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할 때마다 제 마음도 타들어갔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목도 마른데 저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고소한 냄새가 복도에 퍼지더군요. 치킨 배달원이었어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원이 멈춰 선 곳은 바로 제 아들 집 영호 앞이었어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제가 일시간을 두드려도 묵묵부답이던 그 문이 띠리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보고 말았어요. 거실의 대형 TV에서 나오는 화려한 화면과 편안한 옷차림으로 웃으며 걸어 나오는 며느리의 모습을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없어서 문을 안 열어준 게 아니었어요. 다 알면서 내가 밖에서 벨을 누르고 전화를 해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없는 척했던 거예요. 치킨 냄새가 이렇게 역하게 느껴진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며느리 소연이가 배달원 뒤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아니 더러운 벌레라도 본 것처럼 표정을 일그러뜨리더군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아니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구나 하고요. 배달원이 건네는 치킨 상자를 받아들지도 않고 며느리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첫마디를 뱉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걱정이나 반가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짜증과 당혹감이 뒤섞인 그 목소리에 지난 1시간 동안 복도에서 떨었던 추위보다 더 시린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이게 내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구나. 내가 25억짜리 아파트를 해주고 얻은 대접이 고작 이거구나.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오기가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무릎을 짚고 힘겹게 일어섰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누군지, 이 집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 1시간.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비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잘못 알았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눌러봤죠. 삐비빅, 삐비빅. 빨간 불이 들어올 때마다 제 가슴에도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말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도 설마 일부러 그랬겠나 싶어서 벨을 눌렀어요. 딩동, 딩동. 하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아들이 회사에 있을 시간인 건 알지만 며느리는 프리랜서라 집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질 않았어요.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결국 대리석 바닥에 신문지 한 장 없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의 시선이 어찌나 따갑던지 마치 저를 도둑이나 잡상인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옆집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저 할머니 또 왔네. 경비실에 얘기해야 하나?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내가 내 돈으로 산 내 집 문 앞에서 내 아들 보러 왔다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잃어버린 지갑 생각에 속은 쓰리고 그렇게 하염없이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원망으로, 원망은 다시 비참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웬 오토바이 헬멧을 쓴 총각이 내리더라고요. 손에는 치킨 상자가 들려 있었고요. 설마 했는데 그 총각이 멈춰선 곳이 바로 제 아들 집 앞이었어요. 배달 왔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총각이 벨을 눌렀죠. 그러자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제가 1시간을 두드려도 꿈쩍 않던 그 육중한 철문이 띠리릭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리는 거예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나오는 그 따뜻한 온기, 그리고 거실 대형 TV에서 흘러나오는 왁자지껄한 드라마 소리, 무엇보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 고소한 치킨 냄새. 1시간 동안 추운 복도에서 떨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안은 너무나 평화롭고 안락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 나오는 며느리 소연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세상 편한 잠옷 차림에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죠. 제가 밖에서 그렇게 애타게 벨을 누르고 전화를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2만 원짜리 치킨 배달에는 1초 만에 문을 열어준 거예요. 소연이가 배달원에게 카드를 건네려다가 그 뒤에 유령처럼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순간 그 아이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군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것처럼 미간을 확 찌푸리더니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배달원이 가자마자 제가 억울해서 한마디 했어요. 너 집에 있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줬냐고. 내가 밖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고. 다리가 아파 죽겠다고 하소연을 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밖에서 떨었다고 하면 놀라서 어머님 죄송해요. 몰랐어요. 하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오히려 저한테 따지듯이 쏘아붙이는 거예요. 어머님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셨어야죠. 제가 무슨 24시간 대기조도 아니고 불쑥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저 드라마 보느라 이어폰 끼고 있어서 벨소리 못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예고도 없이 오시는 건 진짜 매너가 아니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고요? 인터폰 화면이 켜져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화를 꾹 눌러 참았어요. 지금 싸워봤자 저만 이상한 노인네 취급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소연이는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귀찮은 방문 판매원이나 불청객 정도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저 아이에게는 사생활 침해였던 거죠. 제가 일시간을 밖에서 떨든 말든 저 아이에게는 넷플릭스 드라마 한 장면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힘이 없어서 쥐어짜듯 말했어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택시비도 못 냈다. 기사 양반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택시비 좀 내달라고요. 그랬더니 소연이가 깊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아, 진짜. 어머님, 요즘은 다 카드로 하는데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세요. 정말 창피하게. 그러면서 지갑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에서 짜증나, 귀찮아 죽겠네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시 나와서 돈을 건네주는데 제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거의 던지듯이 주더라고요. 빨리 갖다 드리고 오세요. 기사님, 기다리시겠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내려갔다 오는데 정말이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25억짜리 아파트를 해주고 매달 생활비 보태주고 온갖 좋은 거 다 해다 바쳤는데 고작 택시비 몇만 원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택시비를 치르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제는 좀 들어가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려는데 소연이가 두 팔을 벌려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막는 방역 요원처럼 말이죠. 잠깐만요, 어머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제가 흠칫 놀라서 멈춰섰어요. 그랬더니 신발장 위에 있던 소독 스프레이를 집어들더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구 뿌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칙칙칙. 차가운 소독약이 얼굴에도 튀고 옷에도 젖어드는데 저는 너무 황당해서 피할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소연이는 코를 막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밖에서 뭐 묻혀왔을지 모르잖아요. 요즘 바이러스가 얼마나 독한데. 그리고 그 옷, 냄새나니까 당장 벗어서 이 비닐에 넣으세요. 저희 집 소파 패브릭 이태리제 수입품이라 비싼 건데 냄새 배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커다란 김장용 비닐봉투를 제 앞에 툭 던지더라고요. 세상에, 며느리 집 현관에서 옷을 벗으라니요. 그것도 더러운 병균 취급을 받으면서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옷이긴 해도 이렇게 더러운 취급을 받을 옷은 아니거든요. 얘야,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봤지만 소연이는 단호했어요. 어머님, 이건 위생 문제예요. 정 싫으시면 그냥 가시든가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구나. 내가 사준 소파, 내가 사준 TV, 내가 사준 집이지만 정작 나라는 사람은 저 비싼 가구에 흠집을 내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며느리 눈에는 시어머니의 존엄성보다 소파 가죽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아들 집 현관에서,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겉옷을 벗어 비닐봉지에 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지퍼가 잘 안 잠기더라고요. 모멸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죠. 발가벗겨진 기분, 아니 차라리 발가벗겨져서 매질을 당하는 게 이것보단 덜 아플 것 같았어요. 겨우 옷을 비닐에 넣고 거실로 들어섰는데 소연이는 제가 앉기도 전에 소독 티슈를 꺼내서 제가 밟은 바닥을 벅벅 닦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부산 자갈치 시장의 그 비릿한 냄새가 그리워졌어요. 적어도 거기서는 저를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거실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긴장이 풀려서인지 아까부터 참았던 요의가 느껴지더라고요. 얘야, 화장실 좀 쓰자 하고 일어나서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세상에 화장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손잡이를 돌려봐도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문고리 위에 번쩍거리는
디지털 도어락이 달려있지 뭐예요. 집안 화장실에 도어락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에게 병균 취급을 받으며 소독제 세례를 받았을 때 저는 그게 오늘 겪을 수모의 바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진짜 지옥은 거실 화장실 문 앞에 떡하니 붙어 있는 그 시커먼 기계 덩어리였으니까요. 화장실 문고리를 잡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이 고장났나 싶어 몇 번을 덜컥거려 봤지만 문고리 위에 달린 디지털 도어락에서 삐비빅 하는 경고음만 요란하게 울려대더군요. 세상에, 가정집 화장실에 도어락이라니요. 누가 보면 안에 금괴라도 숨겨놓은 줄 알겠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지만 급한 용무가 더 문제였어요. 아까부터 참아온 탓에 다리를 비비꼬며 며느리를 불렀죠. 얘야, 화장실 문이 왜 안 열리냐? 고장난 거냐고 물었더니 소연이는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제 전용 화장실이라 잠가놨어요. 제가 위생에 좀 예민해서 남이랑 변기같이 쓰는 걸 못 참거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이라니요? 시어머니가 남인가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남이라고 쳐도 급한 사람한테 화장실 하나 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가 너무 급해서 식은땀이 날 지경이라 그럼 안방 화장실이라도 좀 쓰자고 사정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태연 씨가 퇴근을 안 해서 안방 문도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정급하시면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세요. 상가 건물 공용 화장실 있거든요. 비밀번호가 아마 1234일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칠순 노인이 자신이 사준 25억짜리 아파트에서 오줌 눌 곳이 없어서 1층 상가 화장실로 쫓겨나야 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당장 바지에 실수를 할 수는 없으니 어쩌겠어요. 수치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아까 비닐봉지에 구겨 넣었던 옷을 주섬주섬 다시 꺼내 입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나갔다 오시면 또 소독하셔야 해요. 하고 해기를 박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었어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는 호령하던 이 회장이 서울 아들집에서는 화장실도 못 가는 신세라니. 상가 화장실의 차가운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면서 저는 억울해서 엉엉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허탈한 웃음만 픽픽 새어나올 뿐이었죠. 다시 올라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갈 곳이 없으니 터덜터덜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올라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소독 스프레이를 칙칙 뿌려대더군요. 이제는 화도 안 나고 그저 멍하니 그 차가운 액체를 맞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거실 구석에 죄인처럼 앉아 있는데 드디어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아들 태연이 들어왔어요.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서러움이 본물 터지듯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쏟아냈어요. 태연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내가 너희 집에서 오줌 한 번 맘대로 못 누고 1층까지 쫓겨났다. 네, 처가 나를 무슨 벌레 취급을 한다.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저는 아들이 펄펄 뛰며 화를 내줄 줄 알았어요. 아무리 아내한테 쥐어 사는 남편이라도 자기 엄마가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태연이 반응을 보고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은 넥타이를 풀며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소연이가 원래 깔끔한 성격인 거 알잖아. 엄마가 좀 이해해줘.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위생관념이 좀 달라서 그런 걸 어떡해.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들은 중재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저 여자와 한패인 공범일 뿐이었죠. 엄마의 수치심보다 아내의 유별난 깔끔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오냐오냐 하며 돈으로 뭐든 다 해결해줬더니
고마움은 모르고 부모를 그저 돈 나오는 기계, 낡고 성가신 곰을 취급하는구나. 그때부터는 아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배달시킨 식은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죠. 맛이 어떤지, 그게 밥인지 모래알인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밤이 깊어지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어요. 몸이 천근만근이라 어디라도 눕고 싶었거든요. 손님방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실 소파에서라도 하룻밤 자고 내일 병원 가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소파에 이불 좀 달라고 했더니 소연이가 정색을 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저 내일 중요한 손님들 오기로 했거든요. 중요한 손님? 그게 누구냐고 물으니 소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친정 부모님이랑 언니네 식구들 5명이 내일 올라오기로 했다고요. 며칠 묵으면서 서울 구경도 하고 호캉스 기분도 낼 겸 놀러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돈네 식구들 5명은 이 집에서 재워줄 수 있는데 집주인인 나는 잘 곳이 없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죠. 이 넓은 아파트에 방이 3개나 되는데 시어머니 몸 하나 뉘일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소연이는 아주 논리적이라는 듯이 설명하더군요. 친정 식구들이 오면 거실까지 다 써야 해서 복잡하다고요. 어머님이 계시면 서로 불편하지 않겠냐면서 오히려 저를 배려하는 척 포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능숙하게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좁아서 다 같이 자긴 힘들고 대신 제가 근처에 아주 좋은 숙소 잡아드릴게요. 요 앞에 새로 생긴 모텔 있는데 득실이라 시설도 호텔급이고 아주 깨끗해요. 거기서 편하게 주무시는 게 어머님도 좋고 저희도 좋죠. 모텔이라뇨. 사돈 식구들은 한강이 보이는 25억짜리 아파트에서 재우고 집주인인 나는 저기 유흥가 뒷골목 모텔로 가라니요. 심지어 아들놈마저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그래 엄마, 거기 침대도 푹신하고 조식도 나온대. 좁은 집에서 부대 끼는 것보다 거기가 훨씬 낫지. 오늘 엄마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얼른 가서 쉬어. 그 순간 지난 설 명절 때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소연이는 친정 식구들을 죄다 부산으로 데리고 내려왔었죠. 우리 집이 넓고 뷰가 좋다나 뭐라나. 그때 저는 며칠 동안 그 많은 식구들 밥해 먹이고 시중 드느라 허리가 휘는 줄 알았어요. 정작 소연이와 친정 식구들은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고 늦게까지 웃고 떠들며 놀았고 저는 거실 구석 쪽방으로 밀려나 쭈그리고 잤었죠. 그때는 그게 며느리기 살려주는 거라고 사돈지간에 정답게 지내면 좋은 거라고 애써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산에 있는 제 집은 그저 공짜 펜션이었고 저는 밥 해주는 식모였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 서울집에서 저는 자신들의 우아한 라이프 스타일을 방해하는 냄새나고 눈치 없는 불청객일 뿐이었고요. 너희들은 내 집을 무료 호텔처럼 썼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너희 집에서 노숙자 취급을 받고 있구나.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슬픔도 말라버렸죠.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더 이상 엄마로서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자식에 대한 미련, 기대, 사랑,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아주 차가운 계산기였죠. 아들이 내민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모텔비 하라고 준 돈이었죠. 그래, 알았다. 늙은 내가 빠져줘야지. 너희들끼리, 아니 너희 처가 식구들끼리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보거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엄마가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자 채권자가 될 테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아까 비닐에 쌓인 겉옷과 핸드백뿐이었죠. 소연이는 제가 순순히 나가주니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하더군요. 현관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도어락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우리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복도에 서서 잠시 그 굳게 닫힌 문을 노려보았어요.
그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내일 올 손님 맞을 준비에 들뜬 그 소리들이 이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죠. 하지만 두고 보세요. 그 웃음소리가 곡소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데 그제야 막혀있던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등 뒤로 아들 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묘하게도 슬픔보다는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며느리 소연이가 알려준 모텔 이름이 적힌 메모지와 아들이 쥐어준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 그걸 손에 꽉 쥐고 아파트 정문을 나섰죠. 밤바람이 꽤 차가웠지만 아들 집 거실에서 느꼈던 그 냉기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들 부부는 제가 순순히 나가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엄마, 모텔비는 우리가 낼게. 내일 아침에 봐요. 하며 웃던 아들 태연이의 얼굴. 그 얼굴 위로 제가 평생을 바쳐 키워온 내 새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낯선 중년 남자의 비굴함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준 5만 원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어요. 대신 그 돈을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고 나왔죠. 그 돈은 제 자존심 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택시 승강장에 서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이 어디로 모실까요? 하고 묻는데 저는 며느리가 알려준 그 모텔 이름을 대지 않았어요. 그랜드 하리트 호텔로 가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허름한 옷차림에 비닐봉지 하나 달랑 들고 있는 노인네가 5성급 호텔을 가자고 하니 의아했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 눈치 보며 푼돈 아끼는 늙은이가 아니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오는데 아까 아들집 현관에서 당했던 문전박대와 비교되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프런트 데스크에 가서 제 이름을 대고 스위트룸을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제가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서 계좌 잔고를 보여주자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다행히 지갑은 잃어버렸어도 제 명의의 휴대폰과 간편, 결제 비밀번호는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저 멀리 한강 너머 어딘가에 제 아들 부부가 사는, 아니 제가 사준 그 아파트가 있겠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가는 짓물러 있는 초라한 노인 하나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초라한 노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수가 고생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네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은혜도 모르는 짐승을 키웠구나. 내 돈으로 만든 괴물들. 이제 네가 처리해야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대신 밤새도록 계산기를 두드리고 수첩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죠. 슬픔은 사치였어요. 지금 필요한 건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획뿐이었으니까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부산에 있는 제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님, 접니다. 네, 서울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서류 하나만 좀 준비해 주이소. 부동산 처분 위임장하고, 네, 그리고 제 전 재산 사회 환원 서약서, 초안도 좀 잡아주세요. 변호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서울 용산 아파트 담당하는 부동산에도 연락 좀 해주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지더군요. 그리고 바로 용산 아파트 근처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 9시가 되기도 전이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사장님, 저 5 아파트 101동 1502호 집주인 이미숙입니다. 네, 그 집 지금 바로 내놓으세요. 중개업자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 사모님, 갑자기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금매로 내놓으시게요. 네, 금매입니다. 시세보다 2억 싸게, 아니 3억 싸게라도 좋으니 무조건 제일 빨리 팔리는 조건으로 내놓으세요. 단,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분만 찾으세요. 즉시 입주. 그 네 글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어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아니, 무단 점거자나 다름없는 제 아들 부부를 당장 내보내겠다는 뜻이었죠. 사장님은 아니, 아드님 부부가 살고 계시지 않나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세입자 내보내는 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사장님은 매수자만 찾아주세요. 3일 안에 계약금 쏘는 사람 있으면 바로 도장 찍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는데 저 멀리 아들네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지금쯤 거기는 난리가 났겠죠. 아니, 오히려 축제 분위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며느리 소연이의 친정 식구들이 들이닥쳐서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사준 이태리제 소파에 사돈 어른이 앉아 있고 제가 해준 대리석 식탁에서 언니네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겠죠. 시어머니 모텔 보내고 우리끼리 오니까 너무 편하다며 깔깔거리고 있을 그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마음껏 즐기라고 하세요. 그게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요. 남의 돈으로 쌓아 올린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진짜 집주인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생각이에요. 저는 호텔 룸서비스로 제일 비싼 아침 식사를 주문했어요. 든든하게 먹어야 싸울 힘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아니라 냉혹한 채권자 이미숙으로 그들 앞에 설 겁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마 그날도 아들 집,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될 그곳은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친정 식구들 5명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호텔 스위트룸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던 바로 그때 그 집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고 하더군요. 삐비빅, 띠리릭,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침없이 들어온 건 며느리가 기다리던 택배 기사도 배달원도 아니었어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부동산 중개인과 낯선 사람들 몇 명이 구두발로 성큼성큼 들어섰죠. 소연이는 기겁을 해서 뛰쳐나왔을 거예요. 아니,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깹소리를 질렀겠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사돈 어른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고요.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집 보러 왔습니다. 집주인분이 비밀번호 알려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겠죠. 소연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무슨 소리냐고, 여기가 우리 집인데 누가 집을 내놨냐고 악을 썼을 테고요.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어요. 바로 제가 작성해준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었죠. 명의자 이미숙 씨가 금매로 내놓으셨습니다. 가격을 시세보다 3억이나 싸게 내놓으셔서 대기자가 줄을 섰어요. 방금 이분들이 가계약금 쏘셨고요. 일주일 내로, 아니 빠르면 3일 내로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이 표정이 어땠을지 안 봐도 훤하네요. 아마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겠죠. 친정 식구들 앞에서 내 집이라고 떵떵거렸는데 사실은 시어머니 명의의 집이고 지금 당장 쫓겨날 처지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소연이가 현실을 부정하며 난동을 부릴 즈음 이번에는 더 무서운 손님이 찾아갔죠. 제가 보낸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아들 태연이는 그제야 사태 파악을 하고 저한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댔지만 저는 이미 차단한 지 오래였죠. 변호사님은 태연이 앞에 종이 한 장을 딱 내려놓았어요. 부동산 인도 명령서와 함께 몇 년 전 태연이가 사업한다고 설칠 때 혹시나 해서 받아뒀던 무상거주 확인서였죠. 김태연 씨, 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이미숙 씨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변호사님의 일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두 분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짐 뺄 시간 딱 3일 드립니다.
만약 그때까지 버티시면 법원 집행관 대동에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때는 짐들이 길바닥에 나뒹굴게 될 겁니다. 사돈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 부부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꼴이 됐어요. 사돈 어른은 혀를 차며 자네 집도 없었나 하고 핀잔을 줬을 테고 소연이는 수치심에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겠죠.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내려가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닌 아들 부부가 서 있더군요. 며칠 전만 해도 빳빳하게 고개 들고 저를 내쫓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둘 다 풀이 죽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태연이가 다짜고짜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신데 쫓겨나면 저희 정말 죽어요. 옆에서 소연이도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빌더군요. 어머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집만은.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버리는 걸 느꼈어요. 저 눈물은 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당장 사라질 25억짜리 아파트와 18억이라는 현금이 아까워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저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갈 곳이 왜 없니? 너희 친정 식구들 5명이나 재워줄 만큼 넓은 아량을 가졌으면서 처가에 가서 살면 되겠네. 아니면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요 앞 모텔 득실이 호텔급이라고. 거기 가서 지내면 딱 좋겠네. 소연이는 제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기 입으로 뱉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꽂히니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이제부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이거나 보고 가라. 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더니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유언공증서 및 재산기부 약정서였습니다. 용산 아파트 매각 대금 18억 원 전액, 그리고 부산에 있는 4명의 상가 건물과 예금 전부. 내가 죽으면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재단에 기부한다. 이미 공증까지 마쳤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호텔 로비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했어요. 그리고 김태연, 너한테는 법적으로 줘야 하는 유류분 딱 그만큼만 남길 거다. 그마저도 내가 죽기 전까지 다 써버리면 땡전 한 푼 못 받을 줄 알아. 그제야 소연이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그 돈이 얼만데 그걸 생판 남한테 줘요. 저희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악을 쓰며 달려드는 며느리를 경호원들이 막아섰어요. 저는 피고슴이 났어요. 그래, 이게 니들 진짜 모습이지. 내 돈이다. 내가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평생 모은 내 돈이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남은 건 세상에 좋은 일에 쓰고 갈 거다. 너희 같은 버러지들한테는 10원 한 장도 아깝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들과 섞을 말도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3일이다. 3일 뒤에도 짐 안 빼면 내 손으로 다 갖다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제 등 뒤로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어요. 마치 고장난 라디오 소음처럼 그저 시끄럽기만 할 뿐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8억이라는 돈이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제 존엄을 되찾았으니까요. 이제 그들은 알게 되겠죠. 부모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춥고 혹독한 곳인지, 그리고 그 울타리를 제 손으로 부숴버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말이에요. 약속한 3일이 지났을 때 용산 아파트 앞에는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변호사님이 보내준 사진만 봐도 그날의 풍경이 눈에 선하더군요. 며느리 소연이는 아파트 화단에 주저앉아 화장이 다 번지도록 울고 있었고, 아들 태연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해요.
쫓겨나는 마당에 그들이 챙길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향한 곳은 소연이 친정이 아니었어요. 처가 식구들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널 어떻게 데리고 있냐,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며 매몰차게 문전박대했다더군요. 소연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친정 식구들의 정이라는 게 돈 떨어지면 남보다 못한 거였나 봐요. 결국 그들이 가진 돈을 탈탈 털어간 곳은 서울 외곽의 다세대 주택, 그것도 빚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이었어요. 소연이가 평소에 그토록 혐오하던 곰팡이 냄새나고 칙칙한 곳 말이에요. 웃지 못할 일은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대요. 소연이가 목숨처럼 아끼던 그 이태리제 수입 소파 있잖아요. 제가 앉지도 못하게 하고 소독제를 뿌려댔던 그 귀하신 소파 말이에요. 그게 반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에 걸려서 들어가지도 못했답니다. 사다리차를 부를 돈도 없고 창문도 작아서 넣을 방법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결국 그 비싼 소파를 동네 고물상에 헐값에 넘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허영심의 최후가 딱 그 소파 짝이 난 거죠. 반지하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거예요. 창문을 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고 비가 오면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그곳에서 우아한 척하던 며느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해요. 서로 내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린다고 하니까요. 소연이는 이제 태연이를 쥐잡듯 잡는데요. 네가 엄마한테 좀 더 잘했으면 우리가 이 꼴 안 났잖아 하면서요. 하지만 순둥이 같던 태연이도 이번엔 참지 않았나 봐요. 누가 엄마를 벌레 취급했는데 네가 화장실 문 잠그고 모텔로 내쫓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이렇게까진 안 하셨어.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집 날리고 18억도 날아갔어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운답니다. 이혼 얘기가 수십 번도 더 오갔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헤어지지도 못해요. 위자료 줄 돈도 없고 당장 보증금 빼서 둘로 나누면 갈 곳이 아예 없으니까요. 싫어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 좁은 방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셈이죠. 그들은 매일 아침 좁고 냄새나는 화장실 앞에서 서로 먼저 씻겠다고 다투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넓고 쾌적했던 용산 아파트, 버튼 하나면 켜지던 보일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오만과 방자함을 묵묵히 받아주던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산이었는지를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버스도 기차도 그리고 부모의 마음도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인걸요. 저는 지금 어디냐고요? 여기는 인천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예요.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이네요. 저는 지금 갓 내린 향긋한 커피 한 잔과 샴페인을 앞에 두고 푹신한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며칠 전 아들 집 복도에서 떨던 초라한 노인네가 아니에요. 세련된 선글라스에 편안하지만 고급스러운 여행복을 입은 여유 넘치는 노신사가 앉아있죠. 제 통장에는 아파트를 판 대금 18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걱정에 벌벌 떨며 움켜쥐고만 있었던 그 돈을 이제는 오로지 저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친구들 몇 명을 모아서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했거든요. 지중해의 푸른 바다도 보고 알프스의 만년설도 보러 갈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가는 여행인데 눈치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징하고 울리네요. 화면을 보니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떠요. 벌써 부재중 전화만 수십 통이 와 있어요. 아마 지금쯤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제 생각이 간절했겠죠. 아니, 정확히는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사무치게 그리웠겠죠. 저는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누르고 통화 목록에서 아들의 번호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차단 목록에 추가했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걸로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잠시 후 비행기에 탑승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샴페인 잔을 들어 가볍게 입을 축이고 일어섰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이 발 아래로 까마득하게 멀어지겠죠. 저 아래 어딘가에 아들 부부가 사는 그 냄새나는 반지하 방도 점처럼 작아져서 안 보일 거예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미수가,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는 흔히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자식의 성공이 내 훈장이고 자식의 행복이 내 행복인 줄 착각하며 살죠.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자식은 그저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독립된 타인일 뿐이에요. 품 안의 자식일 때나 내 새끼지. 머리 굵어지면 그들 인생은 그들 몫이고 내 인생은 오롯이 내 몫인 거죠. 그걸 깨닫는데 70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즐길 자격이 충분한 돈 많고 시간 많은 자유인 이미숙일 뿐이에요. 70세. 남들은 인생 저물어가는 나이라고 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오늘이 제 진짜 인생의 1일차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기대돼서 가슴이 다 두근거리네요. 여러분도 너무 늦기 전에 찾으세요. 자식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말이에요. 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건배.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라는 옛말, 정말 틀린 거 하나 없죠. 이미숙 여사의 통쾌한 결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내 존엄을 지키는 힘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나를 위한 삶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롯이 나를 위해 화려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